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소설가 김진명 작가와의 만남 이어갑니다. 지난 7월 1일 중국 공산당이 100주년을 맞았죠. 요즘 중국 이른바 중화사상 훨씬 강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관련된 유적지를 여행하는 이른바 홍색관광, 코로나 시대에도 대성황을 누린다고 그러고요. 동북공정의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일본은 도쿄올림픽 이걸 역사 왜곡의 기회로 삼고 있죠.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자기 땅인 양 표시해 둔 거 말입니다. 이런 중국과 일본의 태도에 우리는 유감 표명을 하고 수정도 요청하고 하지만 중국도 일본도 꿈쩍도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누구보다도 내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 역사소설가 김진명 작가. 이럴수록 역사소설을 써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긴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고구려 역사를 다룬 고구려 제1부 7권의 소설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김진명 작가 오늘도 만나봅니다. 김 작가님, 그러니까 이제 어제 우리가 고구려 역사의 최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게 중국의 삼국지와 딱 맞닿아 있는 15대 미천왕부터 19대 광개토왕까지의 그 시기를 내가 소설로 쓰고자 한다. 이제 그 말씀 들었단 말이에요. 예. 미천왕이 한사군을 몰아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그렇습니다. 중국이 한반도에 채운 최초의 식민지를 몰아냈다. 이제 거기 강조해 주셨는데 또 그 다음 또 고구려의 의미가 뭐라고 그러셨죠? 그것은 이제 미천왕은 그 중국과의 싸움에서 사상 최초로 대승을 거둔 사람이고요. 또 이제 그 우리 역사를 보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게 770회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싸워서 이긴 거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임진왜란? 임진왜란을 이겼죠. 물론 이겼죠.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만 이제 그것은 우리가 중국의 원군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화친 조약을 맺으면서 끝났기 때문에 딱 시원하게 이겼다고 보기가 어렵죠. 그리고 또 세종 때 이제 쓰시마를 정벌했다 이 정도 나오는데 대마도라는 건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그 손바닥만한 땅에 인구도 얼마 없고 또 일본이라 보기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본을 이겼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럼 딱 한 번 이긴 건 뭐예요? 딱 한 번은 광개토 대왕 때. 광개토 대왕 때 일본이 5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 군세를 가지고 신라를 정벌하고 서라벌까지 다 진주를 했거든요. 그걸 광개토 대왕이 속 시원하게 쓸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이기고 일본을 이긴 거는 딱 고구려 미천왕하고 광개토 대왕밖에 없는 거죠. 네. 중국, 일본을 압도했던 고구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군요. 미천왕 그 이후 이제 우리 역사책에서 가장 또 많이 기록되는 왕이 소수림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소수림왕은 어떤 업적이 제일 큰가요? 소수림왕은 이 불교를 받아들이고 율령을 반포하고 태학을 세운 게 아주 크죠. 네. 태학이라면 지금의 대학과 같은? 그렇습니다. 유교 대학이죠. 그러면서도 이 유교를 그냥 쫓아가지 않고 불교하고 이 밸런스를 잘 잡은 분이에요. 불교라는 것은 이제 불교로 이렇게 통합되긴 해도 갖가지 그 민속 신앙, 민간 신앙이 집대성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 중국 유학만 쫓아간 게 아니라 밸런스를 아주 잘 잡은 왕으로 나라를 아주 제대로 자리를 잡게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광개토 대왕이 태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앞에 말씀하신 미천왕이나 광개토 대왕은 주로 이제 외국과의 싸움, 전쟁에서의 승리가 가장 돋보이는 업적이라면 소수림왕은 내정을 잘 다스렸다 이러군요. 근데 바로 그 내치와 내정이야말로 세세한 역사 기록이 없으면 쓰기 힘들 텐데
그거 어떻게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고글을 쓸 때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기록은 없고 고글 자체 기록은 없고 예. 거의 중국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걸 따라가면은 그 기록에 충실하면 할수록 더욱 심한 역사 왜곡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래서 저는 그 합리적 추론을 통해 가지고 각 인물들의 상징, 그 상징을 최대화하는 쪽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에 어긋나지는 않되 보이지 않는 부분은 작가의 합리적 상상력으로 채워넣는 거죠. 네. 그런 방식을 썼던 거죠. 그래 아무래도 전쟁 기록은 그래도 여기저기에 많이 남잖아요. 그렇습니다. 내치에 대한 것은 그만큼 더 적잖아요. 적죠. 특히 고구려 자체 역사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여기가 제일 힘드셨겠다. 그렇습니다. 소수리만 그래도 뺐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해볼 수 있는 것은 태학, 율령, 불교 이런 것들은 서로 다 균형을 잡는 거거든요. 태학은 이제 유학이죠. 그러니까 이 통치를 하는 데는 유학이 아주 좋아요. 그 충이라는 그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예라는 사상이 있고요. 그래서 한 구조 유방이 이 유학이 만들어진 그 조정의 인사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내가 황제가 되었구나 하는 걸 느꼈다 하는 그런 것도 예하고 충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와 충을 따르면은 그것이 그 굉장히 철저한 계급적 사상이기 때문에 대중에 대한 이 탄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민속과 민간 신앙을 극대화시키는 게 또 불교니까요. 그런 밸런스를 잘 잡은 걸로 봐서는 이 사람은 천재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소설에서는 소수리만 구부가 다른 어떤 왕보다도 이 천재 기질이 강한 상징성을 뽑아가지고 제가 그걸 이 아이디얼라이제이션 시키는 데에 그 아주 몰입했던 거죠. 지금 7권은 누구까지 다뤄진 거죠? 소수리만 구부까지 다룬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3권은 광개토 대왕 장수왕까지 가는 겁니까? 장수왕은 이제 따로 쓸 필요가 없이 원래는 장수왕까지 해서 13권으로 쓰려고 했는데 제가 가만히 그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광개토 태왕의 그 분신과도 같은 인물이 장수왕이에요. 그래서 그 따로 쓸 것이 아니고 광개토 태왕으로 다 마무리를 짓는 것이 더 낫겠다. 그래서 이제 전부 10권으로 쓰기로 하고 지금 7권 쓰고 나머지 광개토 대왕을 이제 3권을 쓰는 거죠. 광개토 대왕 비는 그 장수왕 시절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그 광개토 대왕 비는요. 제가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수교하자마자 가장 먼저 중국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때 어떤 기업인들보다도 빨리. 그때는 지금은 광개토 태왕비에 이제 그 지붕을 씌우고 앞에 뭘 많이 가려놨어요. 프로텍터를 해놓고. 근데 제가 갔을 때는 그냥 허벌판에 그냥 빛만 하나 덩그러니 있을 때거든요. 우뚝 서 있었죠.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사진을 많이 봤어요. 네, 그러셨죠. 제가 그 광개토 태왕비를 아주 샅샅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 크기가 얼마나 되죠, 그게? 그게 한 4층 높이, 4층 높이, 아파트 4층 높이 정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어마어마하네요. 그 비가 처음 발견됐을 때에 중국의 모든 학자들이, 금속 학자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도대체 우리 중국의 어느 왕조에서 이런 걸 만들었느냐, 진시황이 만들었느냐, 한무제가 만들었느냐, 한 고조가 다 어마어마하게 놀랐는데. 그게 고구려의 비라는 걸 알고는 다시 한번 다 나자빠진 거죠. 그게 그냥 땅에 묻혀 있다가 발견됐다면서요? 땅에 그게 오랫동안 그 지역이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람하는 가운데 비가 아주 오랜 세월을 땅 밑에 묻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가 드러나자 그 비를 전문적으로 탁본을 해먹고 살던 초붕도라는 사람이 초붕도 이름이 초붕도입니다. 초붕도라는 사람이 그 비에다가 불을 지른 거죠. 이끼를 다 태워 없애려고요. 탁본하려면 이끼가 없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글자가 유실이 됐거든요. 그게 이제 한일 간의 아주 그 극대 쟁점이 된 거죠. 글자가 많이 유실됐어요? 글자가 많이 유실되지는 않았는데
일부 유실이 되는데 하필이면 그게 그 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유실이 됐어요. 어떤 대목이었어요? 그게 이제 백잔 신라 구시 송민,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에서는 백제를 백잔이라 불렀어요. 좀 천대하는 뜻으로요. 백잔 신라 구시 송민, 백제와 신라는 옛날부터 우리 고구려의 송민이었다. 속국이었다. 예, 송민이었다. 속국이었다. 그런 거죠. 이 신묘년 내, 그런데 왜가 신묘년에 도해파 바다를 건너와서 깨뜨렸다. 그리고 왜가 그러니까 신라를 침공했다 그 얘기네요. 왜가 어쨌거나 간에 이제 이 한반도로 건너왔기 때문에 이제 깨뜨렸다 그런 건데 그다음 구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 백잔 딴라 이렇게 돼. 그 딴 세 글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백장은 백제고. 예, 백자는 백제죠. 백제 딴라. 근데 라가 신라 할 때 하는 그 라가 같기 때문에 그 앞에 거는 신자로 봅니다. 신라로 봅니다. 그럼 그래서 그 중간에 두 글자는 두 글자가 이제 뭐냐. 네. 이게 아주 미스터리 중에 미스터리였죠. 그거 가지고 한일 간에 근 100년에 이른 역사 전쟁을 한 거죠. 아무도 거기 그 글자를 몰라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근데 일본은 뭐라고 주장한 거예요? 일본은 그게 이제 임나가 들어간다는 거죠. 임나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임나 일본부설? 일본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잔 임나 신라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동사의 지배를 받는다. 그 앞에 있는 동사는 뭐냐면은 이외이 신묘년에 외가 신묘년에 건너와서 네. 깨뜨렸다. 네. 백제 임나 신라를 깨뜨렸다. 일본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미 한반도에 세워둔 속국인 임나를 깨뜨렸다. 그런 거죠. 백제와 임나와 신라를 깨뜨렸다. 그래서 그 임나라는 게 일본석이라는 믿지 못할 역사책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옛날에 임나라는 곳을 지배했다 이런 게 있어요. 그 임나가 한반도 남부에 있었다. 그래서 일본이 옛날부터 이 한반도를 지배했다. 그러니까 가서 찾자. 그래서 이제 그 근거를 광개토 대왕비에서 일본이 찾았다고 주장했다. 그렇습니다. 그 유실된 글자를 그거라고 그냥 우기면서 그렇습니다. 그 사코가케아키라는 그 관동군 헌병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가져가서 동경대학교하고 군부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임나라는 걸 허위로 만들어낸 거죠. 그 탁본을 떠도 안 나오는 글자인데. 안 나오죠. 근데 거기에 맞서는 우리의 주장은 그동안 뭐였었죠, 그럼? 우리는 그 주장이 없었죠. 그래서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그 광개토 대왕 비를 일본이 글자를 조작을 했다. 이게 석회를 발라가지고. 그게 이제 그 100년간의 우리 한국 학교의 주장이었죠. 근데 그 얼마나 한심합니까? 거기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인데 석회는 금방 물에 녹아서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걸 석회를 발라가지고 글자를 조작했다는 게 한국 학계의 얘기였으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런 정도 수준의 주장밖에 못해요. 근데 제가 이제 광개토 대왕 비는 아까 그 한중수교 되자마자 건너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건 정말 제가 철저하게 연구를 했어요. 우선 가장 상식으로 출발해가지고 석회가 물에 금방 녹는데 그 100년 이상 그 석회가 그 글자가 남아있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건 저는 처음부터 인정을 안 했고요. 그 가서 비를 보고 조사를 많이 했는데 그건 뭐 저 한 사람이 아마추어가 조사한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엄청난 발견을 해냈죠. 뭐예요? 왜냐하면은 그 초붕도라는 사람이 그 비를 태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탁본 뜨는 사람 초붕도. 탁본 뜨는 그 초붕도가 그 비를 태우기 전에 그 비에 있는 글자를 다 써놓은 저본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 이제 불을 태우고 나서 글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저본에는 그 글자 2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저본을 찾았어요? 그 저본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었죠. 누구요? 그 초붕도의 여자 조카가 가지고 있은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무지한 여자니까 초붕도가 죽기 전에 이거 아주 중요한 거니까 네가 잘 간직해라 한 거를 그 다락방 속에 45년간이나 가지고 있었죠. 뭔지도 모르고 가지고 있었죠. 그냥 방치했군요. 방치해. 그럼 어쨌든 버리진 않았네요. 그래서요. 근데 그 광개토 대왕비 연구의 세계적 1인자 왕건군이라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죠. 중국 학자죠. 이 사람이 결국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 다락방 속에서. 그 안 보이는 2 글자를 찾아낸 거죠. 뭐였어요?
그거는 그 동력 동자입니다. 동. 예. 한 글자는 동이고 예. 또 하나는 두 글자를 찾아낸 게 아니라 그 저본을 찾았는데 그 저본 당시에도 동자만 있고 하나가 또 없어요. 하나가 없어요. 근데 그 동자가 있으면 우선 임나가 아니라는 건 확실해지는 그렇죠. 거고요. 그건 분명해지고.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 뒤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어떻게요? 그게 이제 백잔신라 구시송민 이외의 신민연의 도회 바로 딱 글이 끝나고 예. 그 다음에 동자가 있게 되면 백잔이 주어가 됩니다. 백잔 동침신라 이렇게 돼요. 백제가 동쪽으로 신라를 침공했다. 예. 동침 혹은 동정 혹은 동벌 이런 게 되는 거죠. 예. 백제가 동침신라, 동벌신라, 동정신라 했기 때문에 그 뒤에 구절이 뭐냐면은 왕궁 솔수군 토벌장국입니다. 왕이 친히 수군을 거느리고 가서 백제를 토벌했다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백제를 토벌하려면은 그 광개토 왕한테 신라를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백제가 동쪽으로 신라를 침공했기 때문에 광개토 대왕이 수군을 친히 거느리고 가서 백제를 딱 맞아 떨어지죠. 동자만 있으면 그거 다 해결되는 거죠. 야, 그러니까 문장 구조가 달라지네요. 달라지죠. 일본의 주장은 왜가 침공을 해갖고서 백제, 임나, 신라를 다 침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반대로 목적으로 본 건데 반대로 이제 우리 쪽 그 새로 발견된 동자를 쓰면 왜가 침공했다는 또 다른 문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백제가 동쪽으로 신라를 쳤다. 그래서 광개토 왕이 배 타고 와서 백제를 쳤다. 그렇게 됩니다. 딱 떨어지죠. 근데 문제는 왕건군이라는 사람이 그 두 글자를 발표를 안 했어요. 왜요? 동자를 발표를 안 했어요. 그것도 미스터리입니다. 근데 발표 안 했는데 김 작가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왕건군이 쓴 많은 책 중에 이 사람이 실수로 자기가 쓴 책들이 뭘 참고를 했다는 와중에 그 조카가 가지고 있던 그 저본을 굉장히 작게 마이크로필름에서 실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요? 거기서 제가 발견을 했죠. 그걸 확대해 보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동자가 보여요? 그 동자가 보였죠. 그래서 그 동자를 가지고 제가 동경제국대학, 그러니까 일본 그 동경대를 찾아갔죠. 동경대의 그 동양사 학장. 그 사람이 일본에서는 광개토 대왕비 연구의 1인자입니다. 그 사람한테 제가 그 찾아가니까 이 사람은 한국 학자만 찾아오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 그 석회를 발라서 글자를 조작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이 도둑질 한 놈에게 도둑질했다 그래야지 도둑질 한 사람한테 가서 그 간첩죄를 범했다면 얼마나 피하기 좋습니까? 제가 그 가가지고 그 동경대 학교 동양사 학장에게 왕건군이 그걸 보여줬죠. 보여줬더니 이 동력동이다. 뭐라든가요? 이 사람이 그 담배를 연속 3대를 피면서요. 손이 그냥 막 떨리는 거예요. 3대를 다 피고 나더니 정말 그 참 형언할 수 없는 얼굴로 거기에 임나를 넣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인정하는군요. 인정을.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왔던 거죠. 왜냐하면 그게 옛날 동경대하고 군부가 그렇게 만든 거니까. 아니 그럼 김 작가님이 아까 왕위지? 왕건군이요. 왕건군? 그 사람의 그 다른 책에 실려 있는 마이크로필름은 누구나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나 볼 수 있지만 그 한국 학계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책인데 사실 광개토 대왕비를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연히 알게 되는 건데. 근데 누구도 지금 그걸 논문으로 써서 동자가 거기 있으니 임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입증해낸 그런 학술 논문은 없어요? 아직 학술 논문은 안 나왔죠. 제가 그걸 그냥 김진명 작가의 현재까지는 김진명 작가 혼자의 발견이고 주장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증거가 있으니까. 글쎄요. 근데 그건 저 혼자의 주장이 아니라 아까 그 얘기한 이 동경대학교 동양사 학장이 담배를 3대나 피면서 그 동자를 그 나머지 그 저본에 있는 글자하고 그 다 비교를 1721글자를 다 비교를 해보고는 정말 이 형언할 수 없는 얼굴로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는 게 거기에 임나가 들어가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교과서를 집필하고 있는데 예. 내년부터는 여기서 임나를 빼겠습니다. 그래서 빠졌어요, 실제? 그때 그 사람이 처음 빼고요. 그게 몇 년도쯤 되는 거예요? 그게 1996년 7년 무렵입니다. 그럼 그 이후 일본 교과서에서는 그런 주장이 빠졌습니까? 1995년 무렵. 그 사람이 처음 빼고 그다음에 나머지 수십 개 교과서가 조금씩 빼가지고 작년에 비로소 모든 임나가 다 빠졌죠. 그래요? 네. 그럼 일본에서는 이미 입증이 됐네요. 김 그렇죠. 작가님의 이 주장에 다들 굴복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동경대학교 동양사 학장이 알겠어요. 그 동자를 보고는 예. 차마 거부할 수 없는 진실과 학자 양심이 그때 딱 그 매치가 된 거죠. 이 광개토 대왕비 얘기 듣다 보니까 무슨 미스터리 추리 소설 읽는 것 같기도 하고 재밌었습니다. 자, 조금 더 크게 이제 다시 봐서 삼국지를 능가하는 책을 쓰고 싶다. 네. 그리고 지금 쓰고 있다. 예. 고구려 광개토왕 그 시기가 바로 그 삼국지 시기하고 삼국지 직후죠. 바로 이제 그 직후다. 예. 그러면 그때 고구려는 이 삼국이 그때 뭐 총나라, 오나라, 뭐 조나라 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나라들하고 어떤 관계였어요? 대략 대등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이게 이제 그 고구려는 정말 위대한 나라인 게요. 고구려는 그야말로 전쟁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구려의 그 중갑 기병, 고구려 무사들의 그 무장이 그 당시 그 이 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센 나라가 로마였거든요. 예. 로마하고 로마 병사와 고구려 병사가 붙는다면 누가 이길까 이거를 그 역사학자들이 또 역사 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예. 고구려가 훨씬 강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이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말이 지금으로 치면 전투기나 뭐 다 그런 자동차, 거죠. 탱크 탱크 이런 거죠. 예. 그런데 이 고구려는 마구들이 다 싸움에 쓸 수 있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그 만들어진 훌륭한 마구들이 많았어요. 말에 장착하는 장비들이 예를 하나 전투용이었다. 그 편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편자라든지 또는 이 발을 이렇게 딱 거는 곳 얹을 수 있는 로마는 그걸 얹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몸으로 이 말을 움직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고구려는 다리가 딱 고정되니까 말을 그 움직이고 하는 게 뭐 기가 막혔죠. 그래서 그런 건 유물에서 다 확인되는 거잖아요. 다 유물에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너무 작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강국이었던 고구려. 중국 삼국과도 거의 똑같았다? 대등했다? 아니면 뭐 중국 삼국은 감히 고구려 쪽으로 덤비질 못했다? 그러니까 그거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한사군이라는 것은 이 고구려의 이 미천왕의 정복에 의해서 그냥 상대가 안 되고 그냥 현도 뭐 그런 데들이 다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있었거든요. 그 고구려의 그 공격을 받아가지고 대항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야말로 정말 그 싸움의 나라다, 전쟁의 나라다. 굉장히 강했죠. 우리 역사상 우리 한국이 항상 이 문화적인 그런 쪽으로 이 국가의 방향을 잡았지만 딱 고구려 한때만은 제대로 우리 한국인도 이 싸움을 보여줬다. 전쟁 강국이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참 가정이지만 삼국 통일이 고구려에 의해 됐다면 그 이후 역사는 정말 많이 달라졌겠죠. 제가 가장 안 하고 싶어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했다면 이 가정은 제가 가장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슴 아파서 그러시죠? 그만큼. 예. 우리가 우리 한국인들이 어디서 발상됐느냐, 어디서 우리 한국인들이 생겼냐 하면은 지금 그 요하에서 생긴 거거든요. 만주에 있는. 그렇습니다. 그 요하에서 우리가 다 생겼는데 거기서 다 살아오고 그랬는데 그걸 다 뺏기고 지금 한반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가슴이 아픈 거죠. 뭐 그런 마음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저도 상당히 뭐 고구려 얘기만 들으면 가슴이 뛰기도 하고 그러나 또 냉혹한 현실로 보면 통일신라 이후
벌써 지금 뭐 1000년 넘지 않습니까? 예. 공인신라, 고려, 조선 뭐 그것이 우리의 역사란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와서 이미 다 옛날 얘기고 패퇴해버린 고구려 외쳐서 뭐 하느냐? 예. 이런 주장이 한편에 있거든요. 그 주장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시면. 예, 그것은 우리가 이제 그 하이데거라는 이 독일 철학자를 조금 인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이 이제 존재와 시간이라는 존재와 시간의 연구를 많이 했는데 존재라는 건 뭐냐면은 시간의 축적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의 한국인은 이 수천 년의 시간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수천 년의 시간 중에 상당 부분을 지워버리고 우리 한국인의 그 존재를 얘기한다라는 것은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그 어느 나라의 땅이다 그걸 뺏어오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이 누군가를 알려면은 우리가 그 잃어버린 시간을 그거를 되찾지 않고는 그게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요즘 중국은 왜 이런다고 보세요? 동북공정의 진짜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이제 아까도 잠깐 정치라 그러셨는데 그걸 좀 더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중국은 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깨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미일 삼각동맹을 깨려면은 가장 쉬운 것이 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한국을 빼면은 일본도 이제 결국은 이 중국과 대립각을 덜 세우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한국을 그 한미일 동맹에서 빼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같은 뿌리였다. 중국과 한국이. 한국이. 그러니까 역사를 이렇게 이 동치시키면은 그게 그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인은 오랫동안 오랜 세월을 그 중원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보는 시각이 좀 길고 좀 넓습니다. 우리는 당장 코앞만 보면서 살거든요. 그게 좀 단점인데 이들이 이제 그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 역사 정리 작업을 하는 것은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과 중국을 동치시켜가지고 한국을 이 미국과의 동맹이 아닌 오히려 이 중국과 이 동행하는 길로 빼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동북공정에 오히려 동북공정이 우리 한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해서 더 반중 정서만 강화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지금 감성적으로는 우리가 물론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 오랫동안 기분 좋은 걸 가진 적은 없어요. 그렇죠. 특히 조선시대 내내 우리가 뭐 정말 속국이고 하니까. 그러나 당장 현실을 보면은 지금 북한은 거의 중국 경제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긴 그렇죠.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과 중국 중에 선택을 하라 그러면은 그거는 미국을 선택한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미 경제적으로 예속돼 있는 데다가 문화예술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유대가 더 강해지면은 나중에 북한이 어떤 선택인가를 하게 됐을 때는 중국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북한이 중국을 선택하게 됐을 때 그럼 남한이 거기에 동화되지 않기가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 북한이 중국을 선택한다는 그 말은 남북한 통일이 안 된다는 뜻이네요. 또 달리 생각하면은 중국은 사실 남북한 통일을 바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또 달리 생각하자면은 남북이 통일을 하려면은 친중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죠. 지금 그 논리를 그대로 보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이 언제까지나 강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지금 뭐 미국이 돈을 찍어가지고 많이 유지를 하지만 2035년 이 무렵 되면 중국이 미국을 크게 리드한다 이게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예상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점점 여기에 돈 쓰지 못하고 빠져나가고 이제 중국이 미국과 이제 그 상호 확충 파괴 어느 정도 군사적으로 그거 하게 되면은 미국이 함부로 못하는 단계가 되면은 굉장히 그 강한 힘으로 한국을 끌어당길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때도 미국하고 아주 강하고 중국에 대해서 반중 그렇게 보기 되게 힘듭니다. 지금부터 역사를 제대로 정립하는 것이 그래야 우리의 길이 나오거든요. 아주 중요합니다. 김진명 작가는 역시 보는 시각이 뭐 미중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미국을 이기는 그 순간 이후까지 내다보시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2년, 3년, 5년 안으로만 그러니까요. 보지 예. 30년, 50년, 100년을 안 보거든요. 이게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30년, 50년, 100년을 보려면 사실 수천 년 전 우리 역사부터 봐야죠.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런 거죠. 예.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한국이 사실은 세계사에 인류사에 가장 큰 역할을 해온 나라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만들었고 예. 그게 독일로 구텐베르크계로 건너간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세계 최고의 언어인 한글을 만들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세계 반도체의 가장 앞에서 달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금속 활자나 최고의 언어나 이 반도체나 이것들이 다 뭐냐면은 인류에게 지식과 정보를 주는 거거든요. 저장하고 전파하는 것. 그게 인류의 가장 큰 일이거든요. 문명의 토양이죠, 그게. 그게 제일 큽니다. 한국이 그 모든 면에서 그 앞장을 서왔는데 네. 우리 한국인들이 그걸 잘 모르고 세뮤얼 헌팅턴이 그 문명 충돌을 쓴 그 사람 말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 그러니까 한국 문화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아류에 불과하다. 중국의 아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데에 금속 활자, 언어, 반도체 이게 가장 중요한데 항상 우리나라가 거기에 탑을 달려왔다. 그게 우리 한국인의 정체성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자부심을 갖고 너무 연구도 안 돼 있고 이게 네. 참 나라가 참 정치가 엉망이지만 더 엉망이 역사입니다. 골치 아픕니다. 그나저나 김진명 작가는 몇 살 때부터 이렇게 역사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거는 뭐 의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누구나 아니, 역사에 그걸 해야 되는 거죠. 특히나 역사 소설을 지금 계속 써내려가고 계신 걸 보면 특별히 여기에 이렇게 그 주목하게 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청소년기에?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이제 머리를 이렇게 길면은 예. 다 이렇게 빡빡 깎아 놓지 않습니까? 바리깡으로 밀고 막 그랬죠. 그때 제가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 이건 잘못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지배하기 전까지는 절대 머리를 빡빡 깎지 않았습니다. 아하. 일본이 지배하고 나서 우리가 빡빡 깎았는데 해방이 됐으면은 다시 우리 머리를 길러야지. 예. 전 세계 모든 나라와 같이 선생님들이 그 일본인들의 그 주구가 돼가지고 예. 앞장서서 바리깡 이거 옳지 않습니다 하고 예. 고등학교 때부터 주장을 했으니까요. 그때부터 그런 걸 좀 보기 시작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1부 7권을 마무리한 고구려 이야기를 쭉 어제 오늘 들었고요. 앞으로 남은 3권은 언제쯤 마무리가 되죠? 2년 안에 2년 안에 끝낼 겁니다. 그것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설가 김진명 작가 함께 만났어요. 고맙습니다.